오늘 준비한 두 가지 이슈인데요. 그 두 가지 이슈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나온 김에 한동훈 비대위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연설 들으셨죠? 수락연설. 예. 수락연설 보면은 난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마치 윤석열과 다른 행보를 보일 줄 알았거든요. 야, 그런데 그 연설 내용이 그냥 뭐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정부 이재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뭐 그걸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 증오와 분노, 혐오 다른 게 하나도 없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비대위요? 네. 이게 민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네. 이게 민심이었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 오만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민생을 챙겨라. 네. 그리고 이제 야당 탄압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민생의 중심대로 뭐 이런 의미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국힘 내에서도 비대위를 만든 게 국민의힘이 변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민심의 방향대로 변하는 게 비대위를 만든 목적이죠. 네. 근데 한동훈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은 지금도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야당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야당을 누르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것이 지금 목표이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뭐 대표죠 사실상. 대표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전혀 못 찾고 있어요. 집권당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당이에요. 맞아요. 헷갈려. 집권 야당. 이상해. 근데 내가 본 건 웃긴 건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도 그렇고 오늘 대통령 또 뭐 신년 인사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국정 방향이나 아니면은 한동훈 비대위 앞으로 방향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게 586 천산 그거더라고요. 맞아요. 586 천산. 아니 지금 2024년에 가장 큰 화두가 어떻게 586 천산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좀 너무 난데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586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심판을 위해서는 586을 심판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586 심판이라는 게 이게 뭐 민생과 관련도 없고 이거를 뭐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요? 이게 이제 이쪽 선거의 구도를 이렇게 짜려고 하는 거 맞아요. 이제 이 친구들은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586의 낡은 부패 세력이다. 네. 586의 낡은 부패 세력이고 자기들 이제 국힘당은 새로운 젊은 7, 8, 9세대 뭐 70년, 80년, 90년대 세대생들의 젊은 세대들의 미래의 정당이다. 근데 이 대결 구도를 이제 몰아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 구도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한동훈이 약간 젊은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한동훈이 무슨 정신이 젊었습니까? 한동훈의 뭐 행위 자체가 젊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과정이 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만 어린 거야 그냥 생물학적으로. 예. 실제로 이번 비대위 같은 경우가 8명인데 당연히 2명 제외하고 6명은 이제 임명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젊어요. 젊은데 이 사람들 중에 엄청 꼰대예요. 말하는 거 들어오면은 엄청 꼰대야. 나이만 어릴 뿐이지. 한동훈도 마찬가지지. 나이만 그냥 70년대생인 것 뿐이지. 이거는 뭐 권위의식이라든가 이런 사고라든가 대화의 자세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그냥 꼰대 아니에요. 그렇죠. 민경우인가요? 민경우. 민경우 이 사람은 지금 사퇴했죠? 사퇴했습니다. 대단하죠, 민경우. 민경우 이 사람이 원래 완전 종북 좌파 그거 아니에요. 여기가 원래 범민련 쪽 사무총장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전향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요번에 했던 말들이 노인들 빨리 죽어야 된다. 그냥 죽어야 된다 안 하고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얘네들이 물타기를 하는 게 민주당도 과거에 노인 비하 발언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동영 당시 의장이라든가 얼마 전에 김은경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했던 노인 비하 발언은 다른 게 아니고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선거 동료 차원에서 왜냐면 선거하고 나서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영향 끼치가 많잖아요. 근데 왜 노인들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 하니까 노인들이 선거를 많이 해갖고 결정을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누가 감당하는 거냐면 젊은이들이 감당하는 거니까 선거 많이 나가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선거 참여.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빨리 이 노인 세대가 죽어버려야지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한 거였거든요. 본인은 이건 진짜 좀 세대 교체를 위해서 좀 강조한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한 거 보면 엄청 악랄하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모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러죠. 예. 극우 비대위 극우. 여기도 그렇고 이 박은식도 지금 네. 문제가 많고. 뭐 김경률 같은 사람들이냐 뭐 과거 그 뭡니까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시민단체 참여연대 네. 참여연대 공동위원장 뭐 그런 거 했던 사람이고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고 구자룡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 이거는 무슨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꼰대 중에 꼰대지. 나이만 젊다고 해서 그게 무슨 혁신이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앞으로 이제 비대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각자의 이제 본인들의 정치 색깔들 한마디씩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이제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툭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벌써 비대위원장 한 명 그만둔 거죠. 지금 그 자리를 채우냐 안 채우냐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그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게 미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아주 오늘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 한동훈이 이재명을 앞섰다. 한 2% 앞섰다 하면서 지금 막 한동훈 효과가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막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고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제 이걸 예측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한동훈 효과가 약간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이것을 계속 띄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이제 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겠죠. 근데 이건 뭐 저는 며칠 못 갈 거라고 봐요. 오래 못 간다? 네, 오래 못 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기자회견도 할 거냐 또 한동훈. 그렇죠, 예. 기자회견도 할 거고. 무슨 회의 석상에서 얘기도 할 거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뭔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 발언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한동훈 같은 경우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을 비판하거나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이 거리두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실에 대해서 계속 그런 뭐 쉴드 치는 발언들을 많이 할 건데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에서 일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당의 당직자들을 믿고 일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마도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가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자기가 믿는 신뢰하는 팀. 그렇게 되면 이제 주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누굴 거예요. 아마 검찰 출신의 또 검찰을 퇴직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별도의 팀을 아마 구성을 해서 비선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비대위도 비선으로 네, 운영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도 비선. 네, 한동훈은 당을 몰라요. 그 당을 장악할 수도 없어요. 이게 당의 당직자들이라든지 지금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믿는 자기의 측근들을 또 만들 거예요. 그게 말씀이 맞는 게 이번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총선 불출마 선언 했잖아요. 네. 불출마 선언하고 뭐 비례도 안 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하고도 상의 안 했대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대요.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이 즉흥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 개인의 얘기는 아닐 거고요. 몇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맞아요. 그게 앞으로 이 당이 어떻게 될지가 딱 드러나는 그렇죠. 하나의 상징인 거죠. 저는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당내에서 이제 한동훈이 앞으로 이제 막 치고 나갈 거거든요. 네. 뭔가 뭐 무슨 당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 막 치고 막 나갈 거란 말이죠. 이때 그 내용이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비선일 거예요. 비선. 그렇게 되면 당 내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비대위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 아까 말했던. 이 비대위원들도 실제로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여기서 뭘 논의를 하겠어요. 여기서 뭘 논의를 해서 의결을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 논의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을 갖다가 여기는 통과만 시켜주는데요. 그러면은 당 내에서는 완전히 소외됐죠. 네. 당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한동훈은 당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요. 이번에 사무총장을 임명했잖아요. 네. 누구 임명했냐면 초선의 장동혁. 초선의 장동혁. 누군지 잘 모르죠. 왜냐면 초선인데 이것도 보궐로 들어온 사람일 거예요. 근데 사무총장을 초선 의원을 시킨다는 게 이거를 언론들은 마치 굉장한 혁신인 것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데 사무총장이 사실은 비대위에서 공천 관련해 가지고 역할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공간이 만들면 공간이 하고 그 당에서는 사무총장이 총선 관련해 가지고 공천 관련해 갖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이 국회의원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을 초선 의원 그것도 제대로 꽉 채운 초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앉혀놨어요. 이게 그렇죠. 사무총장은 이제 진짜. 당의 주요 업무들을 갖다가 네. 조정해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산을 다 거기서 집행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당의 중진 의원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당을 많이 알고 네. 사람들도 많이 알고 당내 네. 조정을 하려면 이제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치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을 주로 시키는데 초선에 장동혁 이런 사람을 시켰다는 것은 네.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조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얘기하면은 1472로 통과시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시킨 거죠. 그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해라. 예, 그거죠. 그렇죠. 예. 시키는 대로 해라. 만약 중진 중에 좀 무게인 사람 시키면은 한동훈이 얘기하면은 그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말이야 뭐 지시하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막 말빨이 안 먹히고 그래봐요. 그렇죠. 당이 안 움직여지죠. 원래 사무총장이 엄청 힘이 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잠을 안 쳐놓으면은 비대위원장 말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제 곧 공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진짜로 한 50명 정도를 날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갖고 검사들 한 40~50명 지금 출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뭐 지금 갈 곳이 뭐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뭐 안전한 데 가려면 TK하고 부울경 뭐 그런 데 가야 되는 건데 공천 파동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뭐 김무성 같은 경우는 대통령 청와대에 좀 맞서가지고 옥새 들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쇼를 했잖아요. 네. 나름대로 저항을 좀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가 저항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를 오더를 내리면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천파동이 그냥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 우리 이 방송에서도 네.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의 첫 번째 임무는 윤석열 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 총선 때 네. 윤석열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윤석열 집권 2기를 갖다가 이제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동훈은 그 국민의힘을 갖다가 윤석열 사람들로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한동훈이 온 의미가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켜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여기 와서도 이제 실패하면 한동훈 이제 정치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당을 만들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동훈은 뭔가 자기 지위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려면은 공천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죠. 당을 만들 수 있죠, 사실. TK 다 날려버리고 뭐 욕을 먹더라도 날려버리고 그냥 TK만 묻혀도 몇 수석 되니까 그것만 욕심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나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공천파동 일어나면은 또 그 여파도 굉장히 클 텐데 이게 그대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재의결하고 또 연결도 되고 그런데 야, 난 보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도 정말 이해가 안 돼. 내가 물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죠. 되게 보면서 반갑지. 엄청 반갑죠.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딱 앉히는 순간 이거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이제 지금 선거 전략이 그냥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기존 정당하고 다르다.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동훈의 얼굴이 바뀌었고 이제 젊은 세대로서 모든 게 다 바뀌었다. 지도부도. 네. 이제는 기존의 어떤 보수 꼴통 세력의 그런 국민의힘 세력하고는 이제는 다른 정당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네. 그 다음에 인물 교체를 이제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낡은 정치인들을 갖다가 새로운 정치인들로 바꿔내겠다는 거죠. 새로운 정치인이 검사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공천 혁신이다 해서 네. 이제 막 그렇게 갈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준비해 나갈 건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되면은 한동훈의 이제 지위가 있을 것이고 네. 잘 못 되면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는 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잘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지금 가능성 면에서는.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딱 봐도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도저히. 근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뭔가 자기들만의 묘수가 있는 건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니, 이렇게 되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어차피 이번 총선 지면은 윤석열 정권은 이제 식물 정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뭔가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 지금 이건데. 그게 한동훈 갖고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 때까지 벌써 아직 4개월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갈까요? 한동훈 비대위가 끝까지 총선을 지휘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가 중간에서 만약에 중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은 완전히 분열이죠. 완전히 분열이죠. 그러면은 아마 윤석열 당이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바꿀 수는 없다. 예, 예. 그리고 아마 선대위원장은 누군가는 다른 사람으로 또 세워서 하겠죠. 그럴싸한 사람으로? 예, 예. 공관위원장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공관위원장은 아마 한동훈의 입김이 바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거고, 선대위원장은 뭔가 외부에 누구를 좀 세우겠죠. 그럴싸한 사람으로? 예, 예. 한동훈 비대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한동훈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됐잖아요. 네. 그럼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예요. 그럼요. 네.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 50%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이겨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도 안 되고 지금 뭐 30몇 %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럼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걸 한동훈이 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변하지 않으면 한동훈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비대위는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재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한동훈이 윤석열과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양스러운 게 제일 무서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는 거죠. 정말 그렇죠? 연기라도 뭔가 되게 변한. 근데 오늘도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카르텔이에요. 586 카르텔.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민주당은 진짜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너무 좋은 기회를 진짜. 민주당은 진짜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건 공천만 받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부울경에서도 그렇고 TK에서도 요거 같은 경우는 공천만 받으면 가능성이 있는 정말 진짜 좋은 기회를 만났다. 그래서 민주당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는 뭐 그냥 딱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날수록 아마 심판받고 좀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드러날수록. 그리고 기자회견 많이 하고 마이크 많이 잡을수록 또 한동훈이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는 뭐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대처 못하면 당장 뭐 누굽니까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갖고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생각.